오염된 혈액제제 수혈이 부른 AIDS 비극. 치료가 죽음이 된 순간. 1980년대 초반 의학계는 정체불명의 새로운 질병에 직면했습니다. 건강했던 젊은 남성들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희귀한 감염과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이 관련 면역 결핍증, 즉 GRID라고 불렸던 이 질병은 나중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후군 AIDS로 명명되었습니다. 하지만 AIDS는 특정 집단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혈우병 환자들, 수혈을 받은 환자들, 심지어 신생아들까지 AIDS에 감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오염된 혈액과 혈액제제였습니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 HIV 검사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약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해 HIV와 C형 간염에 감염되었습니다. 특히 혈우병 환자들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증 혈우병 환자의 90% 이상이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오염된 제품을 계속 판매한 제약회사들, 안전성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혈액산업,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복합적 실패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액 안전성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을 바꾸었고 현재의 엄격한 혈액 검사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1980년대 초 알 수 없는 질병의 등장. 1981년 6월 5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주간 질병보고서 MMWR의 이상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5명의 젊은 남성이 폐포자충 폐렴에 감염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폐포자충 폐렴은 극히 드문 질병으로 주로 면역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에게서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은 모두 이전까지 건강했던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들이 모두 동성애자라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26명의 젊은 남성이 카포시 6종으로 진단받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카포시 6종 역시 면역체계가 약한 고령 환자에게서만 드물게 발생하는 암이었습니다. 1982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급증했고 이제는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맥 주사 마약 사용자들, IT 이민자들, 그리고 충격적으로 혈우병 환자들에게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CDC는 이 질병을 후천성 면역 결핍증후군 AIDS라고 명명했습니다. 환자들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병원체들에 의해 심각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1982년 말까지 미국에서만 771명의 AIDS 환자가 보고되었고 이 중 618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80%를 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1982년 12월 CDC는 충격적인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AIDS로 진단받았는데 이 아기는 출생 직후 수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혈 혈액을 제공한 기증자를 추적한 결과 그는 AIDS 환자였습니다. 이는 AIDS가 혈액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첫 번째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곧 비슷한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었습니다. 수혈을 받은 환자들, 혈액제제를 사용한 혈우병 환자들이 AIDS에 감염되고 있었습니다. 혈우병 환자들의 재앙치료제가 독이 되다. 혈우병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인자가 부족하여 출혈이 멈추지 않는 유전질환입니다. 혈우병 A는 제8인자 부족, 혈우병 B는 제9인자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중증 혈우병 환자들은 작은 상처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혈우병 치료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출혈 시 신선 동결 혈장을 대량 수혈해야 했는데 이는 효과도 제한적이고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환자들은 관절 출혈로 인한 장애와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1960년대 후반 혁명적인 치료제가 등장했습니다. 응고인자 농축제였습니다. 수천 명의 혈장을 모아서 응고인자만을 농축한 이 제제는 혈우병 치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응고인자 농축제는 혈우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환자들은 출혈 시 즉시 주사를 맞아 지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방적 투여를 통해 출혈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집에서도 자가 주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혈우병 환자들은 처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직장을 갖고 스포츠를 즐기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약물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응고인자 농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혈장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기증자 중 한 명이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면 전체 제품이 오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혈액산업은 상당 부분이 상업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혈장 수집의 경우 더욱 그랬습니다. 혈장센터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위치했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혈장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유료 기증자들 중에는 고위험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맥 주사 마약 사용자들, 노숙자들, 매춘부들이 생계를 위해 혈장을 팔았습니다. 일부 혈장센터는 스키드로우라고 불리는 빈민가에 위치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업체들이 제3세계 국가에서 혈장을 수입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미의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에서 대량의 혈장을 구입했는데 이 지역들은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감염병이 많았습니다. 1982년 7월 첫 번째 혈우병 AIDS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혈우병 환자들 사이에서 AIDS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1984년까지 미국의 중증 혈우병 환자 중 70% 이상이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평생 출혈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정상적인 삶을 찾은 환자들이 이제는 AIDS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많은 환자들이 가족들에게도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점입니다. 제약회사들의 대응 이윤인가 생명인가? 독일의 바이엘 계열사인 쿠터 바이올로지컬은 당시 주요 응고인자 농축제 생산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1983년부터 회사 내부에서는 AIDS 전파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1984년 2월 회사는 가열 처리를 통해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킨 안전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비가열 제품도 계속 생산했습니다. 회사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안전한 가열 제품을 판매하면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는 위험한 비가열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재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백만 달러어치의 비가열 제품을 폐기하는 대신 해외에 판매한 것입니다. 미국의 알파 테라퓨틱은 더욱 악질적이었습니다. 1983년부터 자사 제품을 사용한 환자들이 AIDS에 감염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은폐했습니다. 회사는 AIDS 감염 사실을 정부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의사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제품은 안전하다는 거짓 정보를 계속 유포했습니다. 1985년 HIV 검사가 도입될 때까지 2년 이상 위험한 제품을 계속 판매했습니다. 아머 파머슈티컬은 또 다른 주요 업체였습니다. 이 회사는 1983년부터 가열 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의도적으로 개발 속도를 늦춰 기존 재고를 모두 팔아치운 후에야 안전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회사 내부 메모에는 새로운 안전 제품을 너무 빨리 출시하면 기존 제품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태가 개별 회사의 일탈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관행이었다는 점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AIDS 위험성을 인정하면 전체 혈액제제 시장이 붕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과장하며 새로운 검사법 도입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실패 규제의 공백. 미국 식품의 약국 FDA는 혈액 안전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었지만 초기 대응은 매우 안일했습니다. 1982년 혈액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DA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983년 3월에야 혈액은행들에게 고위험군 기증자를 배제하라는 권고를 발표했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단순한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혈액업계의 반발을 우려한 온건한 조치였습니다. FDA가 응고인자 농축제에 대한 가열 처리를 의무화한 것은 1984년 말이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이 감염된 후였습니다. 미국 적십 자사를 비롯한 주요 혈액은행들도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고위험군 기증자 배제가 차별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또한 기증자 감소로 인한 혈액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혈액은행이 비용 절감을 위해 상업적 혈액센터에서 혈액을 구입했다는 점입니다. 자발적 기증보다 훨씬 위험한 유료 기증 혈액을 섞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의료진들도 초기에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AIDS가 게이들만의 질병이라는 편견 때문에 혈우병 환자들의 위험성을 간과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계속 응고인자 농축제를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위험성을 알고도 다른 대안이 없다며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은 더욱 늦었습니다. 미국에서 위험성이 알려진 후에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산 혈액 제제를 계속 수입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85년까지 비가열 제품 수입을 허용했고, 프랑스는 자국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미국산 가열 제품 수입을 지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의 규모 전 세계적 참사. 미국에서는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약 12,000명의 혈우병 환자가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전체 중증 혈우병 환자의 90% 이상이 감염된 것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1990년대까지 AIDS로 사망했습니다. 수혈을 통한 감염도 심각했습니다. 같은 기간 약 12,000명이 수혈을 통해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수술 환자, 출산 중 출혈 환자, 사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약 4,000명이 오염된 혈액 제제로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혈우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혈액 제제 산업 보호를 위해 안전한 외국 제품 도입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약 2,300명이 감염되었고 영국에서는 4,800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수천 명씩 감염되었습니다. 일본은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안전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 약 5,000명이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미도리 십자라는 일본 제약회사는 1980년대 중반까지 비가열 제품을 계속 생산했습니다. 회사는 위험성을 알고도 재고 처리를 위해 판매를 지속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진국 제약회사들이 위험한 제품들을 주로 이들 국가에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수천 명이 감염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이들 국가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웠습니다. C형 간염 또 다른 숨겨진 재앙. AIDS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989년 C형 간염 바이러스 HCV가 발견되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70년대부터 혈액 제제를 통해 C형 간염도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C형 간염은 HIV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더 오래 생존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혈액 제제를 사용한 환자들 중 90% 이상이 C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C형 간염은 HIV처럼 즉시 사망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을 일으킵니다. 감염 후 20년에서 30년에 걸쳐 서서히 간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혈우병 환자들은 HIV와 C형 간염에 동시 감염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예후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사실 혈액 제제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는 C형 간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B형 간염이 문제가 되었고 1970년대에는 B형 간염 검사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BABB형 간염이라고 불리던 미지의 간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사법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C형 간염으로 밝혀졌습니다. 1985년 전환점이 된 HIV 검사법 도입. 1984년 HIV가 AIDS의 원인임이 확인된 후 혈액 검사법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1985년 3월 마침내 엘라이자 방식의 HIV 항체 검사법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법은 혈액 속에 HIV 항체를 검출하여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혈액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1985년 4월부터 미국의 모든 혈액은행과 혈장센터에서 HIV 검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양성 반응을 보이는 혈액은 모두 폐기되었고 기증자들은 영구적으로 기증 금지 조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을 통한 HIV 감염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985년 이전에는 수혈만 건당 약 10에서 15건의 HIV 감염이 발생했지만 검사 도입 후에는 만 건당 1건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함께 응고인자 농축제의 가열 처리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열 처리는 80에서 100도에서 72시간 동안 가열하여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1985년 말부터는 모든 응고인자 농축제가 가열 처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혈우병 환자들의 신규 HIV 감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HIV 검사법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유럽,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1985년 내에 검사를 도입했고 개발도상국들도 점차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비용 문제나 기술적 문제로 도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까지도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었습니다. 혈액 안전성 시스템의 혁명. 오염된 혈액제제 사건 이후 혈액 안전성은 다중 안전 장벽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증자 선별, 검사, 처리, 추적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증자는 엄격한 문진과 건강검진을 거치고 혈액은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와 세균 검사를 받습니다. 바이러스 불활성화 처리를 거치며 기증자부터 환자까지 완전한 추적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혈액 제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합성 대체제 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유전공학으로 만든 안전한 제조합 응고인자, 산소 운반 기능을 하는 인공혈액, 혈액량 증가를 위한 합성 용액인 혈장 확장제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과 교훈. 이 사건은 환자들의 권리의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의사나 제약회사의 말을 맹신하지 않게 되었고 치료의 위험성과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가 더욱 중요해졌고 환자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윤리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완전한 공개인 투명성,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안전한 쪽으로 판단하는 예방 원칙, 경제적 이익보다 환자 안전을 우선하는 환자 우선 원칙,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윤리적 책임인 국제적 책임 등이 중요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규제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시판 후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부작용 보고 의무화, 제약회사의 책임 확대, 국제적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업적 혈액 수집의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자발적 무료 기증이 확대되고 유료 기증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별 자급자족 체계가 구축되고 수입 혈액 제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의 혈액 안전성. 현재 선진국에서의 혈액 감염 위험도는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HIV는 수혈 100만에서 200만 건당 1건, HCV 역시 수혈 100만에서 200만 건당 1건, HBV는 수혈 20만에서 50만 건당 1건 수준입니다. 이는 1980년대 초반에 비해 만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험 요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신종 바이러스나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같은 프리온 질병, 혈소판 제제의 세균 오염, 말라리아나 샤가스병 같은 기생충 등이 그것입니다. 혈액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병원체를 불활성화하는 병원체 감소 기술, 기증자 선별과 위험도 평가의 AI를 활용하는 기술, 혈액 제품의 완전한 추적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인별 위험도 평가와 맞춤형 치료를 위한 개인 맞춤 의학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결론, 비극에서 얻은 교훈. 오염된 혈액제제 사건의 핵심은 안전성과 이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환자의 생명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했고 정부는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에서 시장 논리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생명과 건강은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없으며 강력한 규제와 윤리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안전한 쪽으로 판단한다는 예방 원칙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위험이 있다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폐와 조작은 결국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투명성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책임 인정이 중요합니다. 감염병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혈액 안전성 문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적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혈우병 환자들과 같은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이런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혈액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병원체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고 기존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더 큰 병에 걸린 수십만 명의 환자들, 가족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이들의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1980년대에 오염된 혈액제제 사건은 의료사상 가장 참혹한 인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고 더 안전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훈을 잊지 않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글자 수 1427